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이고요. 예, 저는 상승요정 박지훈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의 그 안방 요정 우리 여도운 앵커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시 오늘만 자리를 비우셨고요. 또 새로운 요정이시죠? 상승 요정. 아, 예.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이 시장 때문에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치만 부장님 예. 어제의 낙폭에 비해서 오늘 반등폭이 사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지금 3%대, 코스닥 5%, 6%대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960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자릿수로 오르긴 하는데 예. 반도체 투톱도 크게 오르진 않고 또 젠슨왕 형님이 만나고 가신 우리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좀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매크로단의 리스크는 여전히 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수급상에서는 포모에 좀 사로잡혔던 좀 고통이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이때가 기회다라는 그런 매수세가 좀 있는가 하면 네. 이번 반등 시 매도를 하겠다라는 매도세가 좀 치열하게 좀 경쟁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젠슨왕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좀 도모하는 그런 낙폭과대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네. 이런 여러 가지 진단, 시장에 대한 진단, 해야죠. 매수야, 매도야, 관망이야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투자 전략을 오늘 좀 중요하게. 중요한 인물이 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분을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세미나 홍보 하나만 드리고 예,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미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줌에서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홍보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여의도 본사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김영환 차장님, 2부에서는 김현태 책임 운용력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매크로를 활용한 투자 전략, 왜 지금 우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오프라인 나오셔가지고요. 또 여의도 본사 세미나는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넓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시고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1부, 2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고민 상담도 투자 고민 상담도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도 우리 상승요정 함께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6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NH투자증권 김병현 총괄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이 원래 오늘이셨습니까? 아니면 어제셨습니까? 오늘 나와달라고 어제 오후에 어제 저녁에 예. 말씀하시던데요. 혹시 우리 상승요정이 직접 아니요, 여기 우리 작가님께서 네. 어제 사실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망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어제 저희 3프로도 특별 편성을 해가지고 네.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생방송으로 편성이 네. 됐었는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낙폭을 좀 크게 줄여주지 않을까, 좀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크게 지금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한 5월 26일 뭐 마지막 주에 하반기 전망을 내면서 6월에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가면서는 다시 실적 모멘텀이 올라오면서 한 7, 8월 정도는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는 다시 이제 중간 선거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그렇죠.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세게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많이 빠지게 돼가지고 저는 뭐 주말에 또 자료를 또 급하게 또 내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도 뭐 CPI, PPI, 그 다음에 결국에는 FOMC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FOMC, 네. 예,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좀 더 힘을 좀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장표 잠깐 보시면 네. 약간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쪽은 이제 6월 에서 뭐 6월 중하순 정도까지이고 한 7, 8월 정도 좋고 그리고 4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의 그래프로 네, 저희가 그냥 딱 확인을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6월과 7월, 그러니까 6월에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단계고 네. 7월에는 실적 시즌이 맞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7월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도는 것이 프리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6월 한 3주, 4주 정도 되면은 이제 프리뷰가 돕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뭐 첫째 주나 뭐 두 번째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에는 하이닉스 ADR 이제 상장이 그렇죠. 네.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월 한 23일경에는 MSCI 국가별 리뷰가 있어요.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슈들이 쭉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현재 보면 아마도 삼성전자 2분기 컨센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뭐 80조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환율이면 애널리스트들이 환효과를 추가적으로 애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은 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지금 조금씩 도는 얘기는 뭐 100조 원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6월 말 정도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네. 좀 미리 주가가 선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 단에서 금리 때문에 출렁출렁이고 그럴 때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 실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중하순 넘어가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적 플레이가 결국 6월 말 한 7월 초서부터 네.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은 1주 전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이 또 있는 상황이죠. 6월 그렇죠. 또 중순 네. 이후에. 근데 이제 현재 뭔가 노이즈가 반도체 영역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 지금은 6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오늘이 9일입니다. 9일이죠. 예. 아직 한참 또 남은 뭐 중순으로 가고 있죠. 2, 지금. 3주간의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플레이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6월 말 7월 초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전까지의 상황은 여전히 그러면 뭐 기술적 반등보다 뭐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좀 약간 지루한 박스권 내에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이면 좋은데 네. 이게 한국 시장이 워낙에 좀 맞아요. 이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나 이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계속 걸리잖아요.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센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 물론 뭐 며칠 뒤에 나올 CPI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보는 숫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네. 전쟁 영향으로 해서 물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한 4.2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3%가 훌쩍 넘는 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코어 같은 이제 핵심 물가 이런 뭐 교통비나 이런 거 뺀 음식료 뺀 코어 물가는 한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다. 뭐 많이 해봤자 0.2 정도다. 이 정도로 지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난달처럼 전월 대비해서 한 0.4 정도가 나온다. 그럼 또 시장이 놀랄 수 있고. 근데 고용 지표 때문에 지금 금리가 이렇게 탁 튄 거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근데 페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러면 이번 6월에 미국 시간으로는 16일부터 그리고 한국은 확인할 수 있는 게 18일 새벽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 워시가 처음 이끄는 FOMC에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아니야 AI 생산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세게 안 생겨 뭐 전쟁 휴전되면 인플레이션 다시 낮아질 거야. 그리고 나는 뭐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지금 코어 PC도 안 쓰고 나는 트림드미 PC를 쓸 거야.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앞뒤 다 빼고 절사평균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이 상위 25% 빼고 변동성이 작은 밑에 19% 빼고 그래서 요 가운데 것만 볼 건데 그러면 이 왼쪽에 파란색 라인 차트로 보는 이 절사평균으로 보는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다라고 지금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청회 때 선임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로 이럴 거냐 혹은 파월은 워낙에 이제 좀 약간 오래되셨고
그루였고 기자회견 때 상당히 말을 이제 잘하면서 기자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빠져나가는 이런 네.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또 기자회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먼저 움직이면서 금리가 막 튀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네.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공청회에 따른 다르게 또 뭐 연준의 독립성이 있으니 나는 또 뭐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 이렇게 또 확률은 적지만 얘기할 건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특히나 이제 금리 부분이 왔다 갔다 할 거다. 금리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 이게 물론 길게 보면, 지금은 이제 짧게 말씀해, 길게 보면 어쨌든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게 또 변동성을 나타내고 나면 다시 실적 모멘텀 들어오고 AI 패러다임이 무너진 건 아니니까 그럼 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 그런데 좀 요즘에는 계속 짧게 이제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뭐 한 1, 2주간은 여전히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결국엔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나오시면은 사실 오늘은 앵커로 오셨지만 예. 좀 뷰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LG전자 얘기하고 지금 네이버가 이거 너무 재료 소멸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지금 두 자릿수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이버는 오늘 40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아침에. 근데 네이버도 지금 10%가 넘게 떨어지고 LG전자도 10%가 넘게 떨어지는 건 정말 젠슨왕 효과가 이렇게 반짝일 것이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사님 먼저 의견을. 이사님. 저요? 네. 뭐 우리 젠슨왕이 만나고 갔던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삼겹살 회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LG가 아까 이제 저희 전타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강모 회장이 삼겹살을 저기 너무 잘못 자르셔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막 이제 좀 이거 좀 불안한데 뭐 약간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히 페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지만 혹시나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네. 당장의 금리 민감에 대한 업종을 나눠보면 아직까지 어닝이 나오지 않고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적이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거는 그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금리에 더 민감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이오가 더 금리에 민감할까? 아니면 아직까지 실적이 뭐 보여주지 않는 로봇주가 더 금리에 민감할까?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아니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뭐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이런 반도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을까라고 보면 네. 반도체나 뭐 이런 AI 관련이 금리 민감도는 더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젠슨왕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요거를 금리에 대한 업종별 양극화, 뭐 민감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는,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들은 금리 민감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르면 얘네부터 좀 뭐 피해를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거는 금리가 좀 올라도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기본적으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방금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전반전에 얘기 나눴던 것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한 6월 말 7월 초에는 맞아요. 실적 확인하고 실적 가자.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인데, 그 실적이라는 모터가 작용을 하려면 결국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향되는 그런 그렇죠. 결과물이 네. 나와야 하는데,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결국 네이버의 영업이익 매출단의 한 6, 7할 정도는 그리고 쇼핑에서 나오는 그 매출단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는 네이버에 대한 어닝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네. 슈퍼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긍정의 내러티브가 형성된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인데, 다만
네이버에 관련돼서는 좀 모멘텀이 사실은 뭐 실적으로 전이되는 연결되는 그런 모멘텀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관련된 3.0 버전이 만약에 최근에 네이버 검색을 뭔가를 누르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의 그 첫 화면에 AI로. 내가 검색한 것들이 계속 뭔가 뜹니다. 그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아마 느껴셨을 건데 이것들이 사실은 구매로 연결되는 하나의 바탕 화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네. 이게 3.0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처럼 내가 실제로 주기적으로 항상 구매하는 물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 네이버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까지 네이버가 지금 장착하려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마존이 지금 펼쳤던 그런 3.0 이커머스에 대한 버전이 국내 네이버도 연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고 그 역할들을 엔비디아와 함께 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은 하나씩 레벨업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은 조금 중기적으로 실적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기술적인 어떤 뭐 낙폭 과대 반등에도 좀 끼어 있지도 못한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상황이 어제 사실 보셨으면 알겠지만 혼자 올라갔죠. 혼자 올랐던 네.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지수에 대한 인덱스의 반등은 네이버가 낄 수 있는 그런 후보군에서 좀 탈락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또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오늘 사실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별로 주가는 좋지 네.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들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그렇죠. 한데 요 흐름들은 일단 오전에는 네. 아마 선제적으로 매수의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낙폭과대 종목을 먼저 선택을 했고 기존에 있던 왜냐면 현금 여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수익난 종목들을 매도하다 보니까 젠슨랑 관련된 형성된 그런 종목들에서 일단은 탈출해서 낙폭과대를 사냥하는 그런 수급들이 오늘 오전에 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오전 지금 사실 장 열린 지 1시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도 뭐 물론 프리장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폭이 일단 꽉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 예. 금요일 날 폭락장에 잠깐 나오셨어요. 긴급 진단을 하러 나오셨을 때도 뭐라고 예.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러분들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경기방어주로 가야 된다라는 증권방송마다 제가 체크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방어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금융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오늘 결국에는 이사님 나오셔도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AI 사이클에 대한 지금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고점 논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네. 글쎄요.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이 프라이빗 뎁이라고 하는 사모 대출 시장에 대한 문제도 또 불거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또다시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니야? 뭐 네. 블루아웃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토큰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소프트웨어들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그런 앱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클라우드나 GPT 쓰시는 분들 보면 그 안에서 막 구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클라우드 비용이나 뭐 토큰 수요가 높으면 토큰 비용도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별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에이전트 AI가 활성화가 되는데 점점 더 이게 이제 자동화되는 에이전트 AI가 되는 거죠. 젠슨왕도 와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AI PC로 간다. 이 PC로 가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자동화된 에이전트 AI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쓸 거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동화된 AI를 쓰게 되면 토큰 수요가 뭐 적어도 1300배 정도가 듭니다. 텍스트만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요. 네. 여기서 이미지와
뭐 영상으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토큰을 1,300배가 소요가 된다는 건 어느 기준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300배가 더 수요가 된다는 네.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칩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칩 가격은 작년 뭐 한 4, 5개월 대비해서 또 10에서 15% 올라요. 이게 또 가격이 오르니까 이 공급은 그렇게 세게 오르지는 또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계속적으로 TPU나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2028년 정도까지는 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 쇼티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점유율 싸움까지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1월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ROE와 캐펙스의 그런 상관관계 즉 이게 돈이 좀 부족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생각 이게 정말 돈을 벌어?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11월에서 2월까지 쭉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이제 엔트로픽이 이런 것들을 부활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굳이 뭐 피지컬 AI 이런 얘기들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자동화된 에이전틱 AI 정도만 생각을 해도 AI가 뭐 갑자기 이제 끝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2018년에 걱정들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력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죠. 상당히 늦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지연되는 이런 폭이 커지는 게 2028년 정도. 그러면 2028년 정도의 걱정을 내년도부터는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은 있는데 이게 뭐 흔히 말해서 브로드컴이 흔히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AI가 뭐 꺾인다. 뭐 이런 정도로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메타도 뭐 자금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고, 최근에 IPO 관련돼서 미국의 큰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하려는 것들도 스페이스X. 결국은 캐펙스 투자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캐펙스 투자를 하는 그 추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크로 단에서 금리에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더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당사는 뭐 동결 또는 올해 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물론 저쪽 페드워치에서는 뭐 12월에도 인상 가능성이 금리 굉장히 인상에 높아지고 대한 있어요. 확률이 올라갈 정도지만 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한들 사실은 캐펙스 투자를 안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네. 점입니다. 이 추세는 이어지는 것들이고 시장에서 뭐 계속 이슈가 되는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익화에 대한 모습들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돈을 버는 건 언제도 돈을 버는 거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다만 자금 발행 관련돼서 어쨌든 캐펙스 투자는 론이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금리에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흐름이 예전에 그 1900년 전에 그 영국 철도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100배 수익이 났던 상황이고 철도 망을 까는.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게 사실 100배 그림이었거든요. 10배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시장은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저도 이 시장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1984년서부터 LA 올림픽 네. 그다음에 1989년도 사실은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었고요. 우리 한국 시장. 우리 그때 뭐 86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88 서울 올림픽도 있었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곱하기 멀티플에다가 지금 최근에 그 2000년도 전에 사실은 약간 닷컴버블 닷컴버블. 뭐 그런 흐름으로 네.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우리 증권쟁이들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대세 상승장에서 깡통 3번 차더라. 대세 상승장이 있는데 깡통 한 3번 정도 차야 된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도 깡통 계좌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올라가다가 노이즈 때문에 빠지고 다시 또 오르다가 또 빠지고 사실 최근에 우리 오늘 아침 상황만 보더라도 반대 매매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계속 지금 전강 후약에 뭔가 약간 비스무리한 흐름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은 뭐 속단할 수는 없는 네. 모습들이지만
오늘 뭐 개인들의 오늘 코스닥 아마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아마 발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아픈 아마 계좌들이 굉장히 오늘 오전에 네.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PER 뭐 포워드 개념으로 6배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레벨 밸류에이션은. 다운됐고 마이크론도 9배인데 저는 아직 대세 상승 AI 고점 논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나올 수 있는데 요 여정을 어떻게 보면 이빨 꽉 깨물어야 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여러분들은 스캘퍼는 아니지 않습니까? 트레이더입니까? 여러분은 인베스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베스터의 자세로 이번 기회에 잘 무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채팅창에서 뭐 종목에 대해서 뭐 계속 여쭤보시지만 저는 이런 말 하잖아요. 존버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다만 이 대세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더 지금 동접자 수 더 늘어나긴 하지만 네. 김병현 이사님께 바로 그 다음 질문이 네. 이 죽어가는 코스닥 희망 있느냐? 좀 약간 좀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학수고대하는 영역이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스닥 종목들이거든요. 사실 코스닥에 대한 희망. 올해가 또 코스닥 3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살을 맞이했는데 참 저희 댓글창에서도 코스닥은 이미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코스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왜냐면 어제 이제 천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래 예. 코스피는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구나 하는데 네, 네. 코스닥 너는 뭘 했다고 떨어지느냐. 근데 정부의 부양 정책이 하반기에 나온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세미나를 하거나 기관 투자자를 만나면 상당 중소형 이제 담당 매니저나 아니면 코스닥 펀드 담당 매니저 혹은 이 스몰캡을 되게 좋아하셨던 네. 아니면 코스닥을 좋아하셨던 이런 분들도 완전히 심리는 바닥이다. 심리는 라는 생각- 바닥이다? 네, 예. 완전히 그분들이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심리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되는 이유를 또 99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네. 이 정도 되면 심리는 바닥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얘기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오를 이유는 잘 모르겠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은 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ETF나 이런 나왔죠. 것들로 네. 인한 영향도 좀 많은 것 같고 아까 뭐 스캘퍼냐 뭐 투자자냐 뭐 이런 네.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이제 투자자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빠지면은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굳이 내가 밸류도 안 나오고 어닝도 뭐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코스닥을 왜 사나 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심리가 이 정도 바닥이면 바닥은 본 것 같다. 그런데 올라갈 모멘텀은 사실 뭐 코스피가 더 있는 이런 상황들은 네. 맞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이 코스닥이 따라 올라가는 갭을 줄이는 이 상대적인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물려 있다. 코스닥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 선의 심리면은 좀 버팀을 하다. 네. 다만 올라오는 폭에 있어서는 또 좀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앞으로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피와의 상대 지수를 생각하는 게 코스닥은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장기적인 평균이 PBR로 저희는 저희 계산을 장표 한 했습니다. 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장기적인 평균이 0.6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비싸다라는 거죠. 밸류는 0.6배 정도가 쭉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오거나 유동성이 확대됐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둘의 갭이 붙었어요. PBR 갭이 0.1배 아니면 그 이하로 이제 붙은 거죠. 이 정도면 코스닥이 상당히 소외된 거가
이제 뭐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 예, 바닥으로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7, 8월 정도에 코스피가 올라간다. 다시 또 실적 모멘텀 받고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은 안 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겁니다. LG전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왜 올라가다 다시 빠져요? 그리고 왜 실적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몰려요?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 코스닥도 비슷한 얘기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국민성장펀드도 완판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내놨는데, 물론 이게 뭐 코스닥이라는 유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그 비상장 업체나 이런 쪽을 마중물로 이제 삼아서 돌아가는 이런 펀드이긴 하지만 유통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전체적인 흐름이 안 돌거든요. 그리고 뭐 승강제라든가 이런 것도 7월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가 바닥이다.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도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제 아니다. 코스닥이 못 가는 거는 지금 2배짜리 레버리지 나오면서 수급이 쏠리고 지금 반등 폭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반도체는 맞으면 다음날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개인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주를 팔고 거기로 가시나요? 타이거 반도체 ETF나 뭐 아니면 코덱스 반도체 네. ETF를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원주도 파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니 다른 이런 뭐 소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닥이라든가 뭐 이러한 쪽에 대한 수급이 약간 꼬인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사실 2배짜리 ETF를 우리가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행되지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장 마감하기 1시간 전부터 굉장히 장의 변동성이 심할 테니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쇼트 감마 효과라고 네, 흔히들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금만 저희들한테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2배짜리 레버리지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원주를 사고 원주를 100% 사고 네. 그다음에 선물을 이제 100%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게 되면 원주는 팔았는데 선물은 그만큼 못 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베이시스가 줄면서 그 선물 시장이 아니라 원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 마감이나 하기 전에 예, 프로그램이 예,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세게 되는 거고 올라갈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아까 하이닉스 얘기할 때 ADR 상장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일단은 미국에 신청서를 냈다라고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네.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목표도 뉴스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3분기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럼 3분기 때 예, 3분기로 되는 걸로 뭐 얘기가 도는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현금이 많은데 굳이 ADR을 상장을 하면 이건 유증하고 비슷한 효과잖아요. 현금이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걸 다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주가는 이제 빠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원래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현금 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이런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부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매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뭐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제라든가 뭐 자유롭게 투자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열어준다고 하지만 그렇죠. 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거랑은 좀 다른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마이크론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이 굳이 떨어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밸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ADR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원주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ADR 상장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만 쫙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자금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거기에 유입이 되는 효과를 가능성 있죠. 가져오니까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단 저는 떨어질 때 어떤 지지대가 확실히 좀 받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감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지금 ADR 한 7월 뭐 8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 ADR 얘기가 나오나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가 요즘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역이 좋아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오늘 제가 잠깐만 좀 짚어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예. 1,519원 정도 찍히는데 어제 1,555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사실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환율에 되게 예민한 나라고 그렇죠. 근데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환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건데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도 삼성전자가 컨센은 한 2분기가 한 80에서 85조 사이에 지금 컨센서스 형성돼 있지만 환율 효과가 만약에 가미가 되면 근 1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정도고 네. 최근에 또 다른 섹터긴 하지만 사실 요즘 누가 화장품 섹터를 봅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네, 근데 사실은 화장품 섹터의 지금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뭐 달바글로벌도 한 10% 이상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런 환율을 이용한 좀 전략,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전망, 하우스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환율은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수급 때문에 그런 건지. 수급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수급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본 수지에 이 경상 수지에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렇죠. 뭐 1,200원 가도 할 말 없는 환율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약세다라는 거는 스페이스 X 상장에 따른 뭐 약간 뭐 자금 필요한가?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튀니까 달러 인덱스가 99, 100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머징 통화 내에서 달러가 올라가면 이머징 통화 약세인데 그 중에서 원화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뭐 빠져나가기 쉬운 뭐 이런 거니까 그 효과도 있나? 여기에다가 7월 달이 되면 이제 MSCI에 대한 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에 대한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한 미리 좀 선수요 효과도 있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같이 이제 다 엮여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앞으로 수주를 받을 게 있어서 선물한 계약을 체결을 해놨는데 워낙 계속 약세네. 그러면 이거 조금 좀 나중에 바꿀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달러를 좀 잡고 있는 이러한 효과들도 좀 있는 그렇게 돼서 이제 환율이 약세 기조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느냐? 뭐 2009년 뭐 거의 직전까지 갔다 이거 거의 금융위기 아니냐? 저희가 외환위기 당시에 정말 정부가 데이터를 속이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외환보유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뭐 펀더멘털 수치도 그렇고 한국 수출도 그렇고 GDP 성장률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급으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정도의 환율은 상당히 좀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다시 내려올 것 같긴 하다. 다만 외국인이 뭐 어쨌든 지금은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쪽에 투자하는 자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다시 한 1,450원 정도로 안정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환율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것 또한 업종별 양극화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출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출주 입장에서는 어닝이 더 나오는 효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환율에 이 유류세면 여행 비행기 타기가 좀 힘들 거고 겁나죠. 비행기 타서 면세점에서 사느니 그냥 한국 백화점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명품을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면은 백화점은 성장의 두 자릿수로 계속 나오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환율가들을 보게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아, 그렇죠. 예, 완전 이제 내수 쪽에 포커싱이 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실제로 이제 저희 나오시는 패널분들 오늘 이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지만 저희 이제 상승요정 박 부장님께서도 박지원 부장님께서도 내수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많이 쓰지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는 소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또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 그게 사실은 맞아 떨어졌고 네. 실제로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도 보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카지노라든지 네. 아니면 뭐 호텔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나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던 것이 결국 스페이스 X에 대한 청약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좀 약간 교란이 됐던 블랙홀을 만들었다. 환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중에 달러가 품귀할 정도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물론 반도체 위주로 엄청난 주식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매도하고서 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저 나라로 가니까 달러에 대한 품귀 현상 때문에 약간 수급적인 환율의 어떤 달러 약세, 원화 약세 뭐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만약에 12일 날이 이번 주지 않습니까? 네. 스페이스 X가 결국 상장하고 나니까 뭐 요런 약간 노이즈들은 좀 일단 하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상장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환율이 다시 1,500원대에서 만약에 1,400원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보이게 되면 네. 이런 환율로 인한 어떤 수혜를 받았던 그런 띠의 어떤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무거워. 네, 약간 물론 환율 효과들은 어닝으로 다 좋게 나오겠지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좀 잠잠해지면서 네. 진짜 낙폭과대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그러면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환율 얘기 해주셨으니까 유가랑 물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일에 이제 미국 CPI 발표를 하는데 야 물가가 3년 만에 이제 4.2 지금 예상치긴 한데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금리의 향방도 우리가 쉽사리 선택을 못 하겠다라고 이제 물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물가는 결국에 또 유가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쟁 노이즈가 끝나지 않으면은 상황은 계속 이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헤드라인을 볼 거냐 코어를 볼 거냐 그 네. 차이인데요. 결국에는 4월 중순부터 시장이 올랐다가 휴전이 안 된 상황에서 뭐 휴전 얘기는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랬다가 5월에도 오르고 5월 중순에 좀 흔들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흔들리는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그거는 물가에서 그냥 물가가 아니라 유가와 음식료나 이런 것들을 뺀 핵심 물가라고 하는 즉 코어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전쟁이 났음에도 코어 물가는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5월 중순에 코어 물가가 한번 튀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통계적 왜곡이다.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과거치를 그냥 껴서 통계적 왜곡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하고 다시 이제 코어 물가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코어 물가가 다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상치 자체는 코어 물가는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좀 안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코어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야 이거 워시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지? 라는 이런 얘기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임대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022년 러우 전쟁 때는 파월이 금리 안 올려도 됩니다라고 했다가 바로 말 바꿔가지고 2달 만에 이거 물가 잡아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엄청 힘들었고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갔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러우 전쟁 때는 물류 병목이었고요.
차트를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유조선 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1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쟁까지 터지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 좀 나와서 일 좀 해줘. 그러면 임금 더 주세요. 임금을 더 주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또 임금이 올라가는 이 악순환이 지속이 됐거든요. 지금 워시가 보는 거는 이 부분이고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용지표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놀랐는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일자리는 좋게 나왔음에도 임금 상승률은 3%대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그러면 좀 저임금 노동자분들, 뭐 저숙련자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월드컵 특수효과 월드컵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인 이런 상황이고 임금을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물가 아까 말씀드린 임금과 물가의 그 악순환이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워시가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사님, 워시는 비둘기의 가면을 제대로 쓰고 나오겠죠? 비둘기의 가면을 쓴 매파다. 그렇게 보십니까? 기존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좀 차트를 보시면 AI의 생산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요 전쟁 좀 끝나고 나면 나는 금리를 뭐 올릴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반론을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제기하냐면 진짜 뭐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산성이 뭐 노동 생산성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왜냐하면 고용 지표도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모습들은 없는데 90년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린스펀 의장이 그때 당시에 인터넷과 컴퓨터로 인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연 뭐 실업률 상태고 고용도 상당히 짱짱한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통계 데이터 있냐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유보하면서 버텼죠. 아마도 워시도 그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질문 딱 두신 것처럼 네. 그러겠죠라는 이런 물음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18일 날 잘 보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모멘텀이 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장을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떨어진 상황에서 예.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물가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잡고 하는 상황 속에서 케빈 워시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뭐 네. 미국이 월드컵 우승하지 않는 이상 저기 여론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김병현 이사님의 뷰는 네. 뭐 그렇다 한들 저렇다 한들 어쨌든 뭐 노이즈가 발생한들 안 네. 한들 6월 말 7월에는 실적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반도체가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네. 김병현 이사님의 이제 인덱스의 어떤 궤도의 흐름을 쭉 그리신 거를 봤는데 한 9월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9월까지. 사실은 반도체의 영차 흐름이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YOY 성장률의 어떤 그 각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둔화가 되는 시점이 한 9월, 10월부터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불편한 네. 그 시장에서 지금 뭐 브로드컴에 대한 노이즈, 엔비디아에 대한 뭐 소캠에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그렇죠. 진짜 노이즈는 한 추석 전후로 해서 그때 나오는 노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지금 제가 느껴보면 시장에서는 세대 간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다름이요? 네. 저처럼 좀 연배가 있는 쪽은 연배가 네. 반도체는 시크리컬이다. 네. 그러니까 증가율로 봐야 된다. 항상 사이클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정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한 7월 지표가 고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 수출 데이터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될 거고 네. 그리고 트렌드 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그것도 3분기까지는 뭐 500% YOY 뭐 디램 가격, 뭐 컨트롤 가격 됐다가
4분기는 이제 좀 뭐 89%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 어닝으로 보셔도 65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 같이 그려보면 증가율로 치면은 2분기가 최고점이고요. 3분기까지는 거의 400% YY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돼서 이제 100% YY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게 되면 이거 주식은 증가율이고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3분기가 고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젊으신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자꾸 옛날 얘기 그 왜 통계 옛날 과거 얘기 치자고 하시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마라. 네. 저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 중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 뷰는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도 뭐 30% 정도는 그렇죠. 하고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폭도 어닝은 안정적인 가운데서 가격 상승도 늘릴 수 있고 과거에는 서버 수요가 없었는데 서버에 대한 매출이 한 뭐 30%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뭐 거의 반 정도 이상이니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바뀐 거 아니냐. 구조적 성장이니 좀 더 보시는 분들은 한국이 이제는 미국처럼 뭐 10년, 20년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일 거다.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림이 이제 들어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너무 극단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좀 불편하고 너무 또 과거의 통계만 매이는 것도 좀 불편해서 약간 그 중간적인 느낌에서 전쟁이 오히려 반도체를 도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서 물류 병목, 장비 병목, 그 다음에 이 운송에 대한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뭐 4월, 5월에 이게 피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거꾸로 가격을 더 받아낼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이 됐고 네. 그러면 증가율은 어떻게 보면 3분기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그러면 증가율만 봐야 되냐 앞으로 꺾일 거냐 물론 증가율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좀 꺾인 이후에 다시 이 증가율은 다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에 대한 뭐 아니면 AI 패러다임은 계속 될 수는 있는데 네. 결국에 주가가 문제죠. 주가가 이 부분을 2분기 실적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사실 미리 반응하거든요. 이거를 다 땡길 수 있는 거죠. 미리 다 땡겨놨다가 내년은 뭐 한번 상황을 봐야지 뭐 이러면 이제 줄줄줄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네네네. 나타날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분기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하원이 민주당으로 바뀔 확률이 80% 정도고요. 상원은 반반인데 오른쪽의 도표를 보시면 공화당이 바뀌는 의석수가 많아요. 그러면 잘하면 상하원 둘 다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0월 1일이 예산안 협상 마감일인데 예산안 협상을 기존에는 중간선거 있는 데에는 한 3, 4개월 그냥 쓰세요. 새로는 이 뭐 의원들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2, 3월 내년 2, 3월로 밀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별로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셧다운 시키고 정부 탓하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선거는 11월이지만 9월 중하순 이후에는 중간선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확률이 여전히 높게 되면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모멘텀이 뭐 AI나 뭐 IT를 꺾는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바이든 때도 봤고 오바마 때도 봤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좀 등한시했던 신재생이라든가 그렇죠. 배터리나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 수출을 보면 ESS 데이터가 YY 30%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올랐다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한번 플러스가 되면 이제는 ESS나 이 배터리 쪽도 턴어라운드가 되네. 실적은 안 나오지만 심리가, 네. 이런 이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가운데에서 4분기 정도가 되면 민주당 쪽이 되면은 이러한 쪽의 모멘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야 그러면 좀 덜 부담스러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으로 좀 가자라고 배분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럼 너무 쏠려 있는 게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3분기 정도에 반도체는 탑핑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멘텀이 무너지느냐, 뭐 아니면 그게 끝나느냐, 그거를 뭐 증가율로 확인하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바뀌었냐, 세대 간의 싸움으로 보지 말고, 네. 이런 구도를 이제 파악을 하면, 그때쯤에 한번 이렇게, 뭐 좀 탐핑치고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부분을 잘 타서 업종별로, 분기 측면에서 좀 바꿔볼 수가 있을까, 이런 전략까지 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코스피가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힘을 더 주고 있어가지고 영차.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상승요정께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지금 11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젠슨왕 효과에서 저희가 오늘 좀 다루지 않은 게 현대차 쪽, 로봇 쪽이긴 해서 그 부분만 조금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현대차가 어제 정의선 회장하고 또 젠슨왕이 만나가지고 새만금에 공동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기아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대차 그룹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 어디까지 좀 바라보고 계신지 짧게 두 분의 의견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원래 찐 수장들은 일단 다 이탈했다. 이탈을 했다. 다 이제 현대차가 다 기술 이전 다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US 아메리카 법인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빌드업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젠슨왕과 더불어서 이런 모멘텀들은 여전히 좋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AI,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가는 흐름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숙명의 어떤 산업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최근에 어떤 변동성 요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다만 네. 걱정되는 건 뭐냐면 현대차 본연의, 기아의 본연의 어닝 모멘텀은 물론 환율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 세계 글로벌리 완성차 중에 도요타와 현대차만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두 개 그룹이긴 한데 어닝 모멘텀은 없다.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겠냐 라는 데서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여전히 피지컬 AI로 가는 미래 성장의 어떤 산업에 관련된 하나의 잔고통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로봇 산업. 예, 네. 비슷한데요. 로봇 산업은 뭐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산업이고, 그리고 뭐 피지컬 AI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옵티머스가 언제 뭐 상용에서 나오느냐가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단기로 보면 지금 5월 중순 이후에 6월 중순까지는 실적 업데이트가 공백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금리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공백기가 지나면 다시 실적 얘기가 할 거다. 근데 금방 뭐 박지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실적 공백기였다가 거기서 흔들렸다가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전에는 이제 어떤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색깔이 이제 바뀔 건데 좀 바뀌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패러다임 모멘텀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꺼지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은 맞으니까 계속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하겠지만 중간중간 뭐 실적이냐 패러다임이냐 이렇게 이제 색깔들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낙폭과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만 시장이 좀 그렇게 색깔이 칠해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예, 봤을 때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여기서 또 선별을 하시길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김병현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안방 요정 여돈 앵커가 없는 자리에 상승 요정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뭐 저는 이 자리가 늘 이 저는 이 그림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자리가 어색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없는 자리에 내일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장님 내일 저희가 또 종목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예. 내일 또 출연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우리 생각보다 낙폭을 조금 더 줄여주고 그리고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여도운 앵커와 또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아침엔 투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